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10달 넘게 이어지는 와중에 최근 중동 정세가 요동쳤습니다. 지난달에 하마스 지도자죠. 하니에가 암살됐고 이란은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강한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가자 지구에 국한됐던 전운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주변국들이 휴전 협상 중재에 나섰는데요. 먼저 현재 상황부터 좀 짚어볼까요? 어떻게 흐르고 있습니까? 네, 이란의 핵심 대리 세력이 있죠. 가장 헤즈볼라하고 하마스인데 이 헤즈볼라의 수장 최측근인 파우드 슈크루도 얼마 전에 사망을 했어요. 이스라엘의 그 암살로.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있어서 하마스 최고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에가 역시 살해가 됐죠. 이란에서. 그래서 이게 배후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란이 얘기를 했고 바로 이스라엘한테 강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신문이나 모든 이런 데 헤드라인 첫 번째가 뭐냐면 중동 전쟁 확산 일로 이렇게 뜹니다. 헤드라인. 그렇게 돼서 이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전격 방문했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미국은 계속해서 그 조기 종전을 요구했거든요. 네. 협상을 빨리 하자라고 했는데 아마 최근 한 세기 동안에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미국의 말을 안 듣는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시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빨리 하마스와의 그 협상을 재개하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를 압박할 게 아니라 하마스를 압박해라. 왜 우리한테 자꾸 그러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너네들은 지금 타겟을 잘못 정하고 있다. 지금 미국의 중재가 먹히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전혀 안 먹히죠. 안 먹히는데 이란 고위 당국자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 협정을 이루면 보복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말씀대로라면은 이것 역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는데 하마스 입장에서는 내심 보복을 자제할 수 있는 명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전 세계 언론이 뭐라고 그랬냐면 당장 48시간 이내에 이란이 보복할 것이다. 전쟁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 했잖아요, 지금. 왜라는 질문이 중요한 거죠. 이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언론의 예측은 죄다 빗나갔습니다. 한 번도 맞은 적이 여기 없어요. 나오신 분도 다 틀렸어요. 저도 오늘 맞추자고요. 오늘 한번 맞춰보는데.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란이라는 국가가 하고자 하는 행위의 본질을 우리가 좀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야 돼요. 책임 전가다. 국제 정치에서 국가는 항상 세력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데 세력 균형을 이룰 만한 힘이 없거나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때부터 책임 전가를 시작을 합니다. 물귀신 작전을 하는 거예요. 이란이 하고 있는 건 물귀신 작전이다. 미 정보 당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 이란이 당장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인데 왜 공격을 하고 있지 않냐면 이슬람 협력 기구의 국가들과 지금 협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요르단,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을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임 전가를 해야 되는데 책임 전가가 안 되니까 그 다음 액션으로 못 가는 거란 말이죠. 이때 간 사람이 누구냐면 이란의 외무차관 알리 바헤니 칸이에요. 바헤이 칸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슬람 국가들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묶어서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을 이렇게 묶어서 피해 복수를 합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슬람 국가들을 같이 묶어서 이스라엘하고 미국 한편, 우리 이슬람 국가들끼리 한편 이렇게 해서 연루를 시키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그 다음 액션을 못 취한다. 예. 두 번째는 작전적 차원에서 지금 이란이 뭔가 액션을 취하려고 보니까 아리까리한 거예요. 뭐가 아리까리하냐.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미사일로 암살한 줄 알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폭탄이 터진 방향이라든지 분석을 해보니까 CSI 이런 데 갈 거 아니에요. 안에서 터진 거야. 이란이 지금 왜 아리까리하냐면 미사일이 날아온 것하고 안에서 폭탄 터진 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네,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안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란이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서구 국가들의 일치 단결이었어요. 처음에 미국이 비밀 문서를 보냈어요. 백악관의 명의로 스위스 대사를 통해서 하나를 보냈고 또 유엔을 통해서 이란의 메시지를 정했는데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면 우리 이번에 안 망설인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는 행동을 할 만한 군사적인 조치를 취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론에서 봤지만 잠수함 가고 함대 가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국제사회가 갑자기 시그널을 쏟아내요. 독일이 항공편을 일제히 취소했어요. 그리고 이집트 장관이 전화한 다음에 이집트 항공편을 또 취소합니다.
그리고 스위스 외교부 장관이 또 자제하라고 전화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미국하고 호주가 공동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우리 같이 군사적 행동을 할 거다. 이런 상황에서 미 국무부 장관하고 미 국방부 장관이 동시에 또 성명을 발표해요. 이란이 이러면 소위 쫄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란이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고 언론의 예측이 다 틀렸다. 물론 이란 내부의 문제도 있어요. 지금 대통령 새로 당선됐는데 그 대통령이 중도 개혁파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중도 개혁파가 어떤 행동을 하려면 밑에를 다 휘어잡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군요. 그렇죠. 이슬람 혁명 수비대를 지금 휘어잡지를 못했으니까 액션이 안 취해지는 거예요. 이런 전체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향후 키를 누가 쥐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는 향후 키를 쥐고 있는 게 대부분 예측하지만 이거 주목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역시 이 사람이다. 알리 하메네이가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세히 보면 6월달 이후부터 큰 발언이 없어요. 지금 뭔가 칼을 갈고 있다. 그다음 저는 해리스 대선 후보가 지금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원래 팔레스타인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부통령일 때 팔레스타인인들의 권리가 중요하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안 내고 있거든요. 반대 목소리를 안 낸다는 것은 곧 어떤 시그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란이 바로 피해 보복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명분이 또 필요하잖아요. 그냥 막 접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휴전회담을 그래서 걸고 나온 건데 문제는 이제 하마스도 뭐 이스라엘도 쉽지 않아 보이지만 하마스도 응할 것이냐. 휴전회담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하마스는 말하자면 피닉스 불사조 같은 거예요. 불에서 태어난 새는 불에서만 살 수 있고 불에 들어가야 다시 살아나요. 하마스는 전쟁에서 태어났고 전쟁에 있는 상황에서 가장 생존율을 높일 수 있어요. 평화로 가는 순간, 협상으로 가는 순간 자기들의 주무대가 아니고 자기들의 주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정체성이 없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로 안 나가는 거예요. 협상장으로 나가는 것이 하마스에게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마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거기에서 뭔가 끌려 들어가서 평화의 주춧돌이 되는 듯한 그런 양태를 취하지 않을 것이다. 전 또 인질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목표는 뭐냐면 인질들을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 일련의 그 전쟁 과정이나 이런 과정에서 상당수의 인질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협상을 했을 때 야 그럼 우리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1차 목표는 인질을 다 돌려받는 거다. 지금 130명이 넘는 인질들 다 돌려받는 거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없어.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인질이 만약에 뭐 한 60명, 70명이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협상 자체가 성립이 안 되게 돼요. 진짜 따져볼 게 많은 게 저 같은 이제 비전문가들은 이 중동 정세를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렇게 많은 경우의 수와 많은 세력과 그렇죠. 많은 국가들이 등장을 해요. 이것도 그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대리전 얘기가 나와요.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사자들이 나서기는 어려우니까 대리전으로 넘어가지 않겠느냐.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 대리전이 예전과는 좀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2006년인가 이스라엘이 한번 레바논 침공을 했다가 헤즈볼라한테 혼쭐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헤즈볼라가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갔죠. 근데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 실패를 하면 이스라엘은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주로 무슨 방법을 쓰냐면 이른바 스마트탄, 쉽게 말해서 제이담 같은 걸로 굉장히 정확하게 때려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 레바논 내에 헤즈볼라 내에 또는 후티 요 지역 내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휴민트 파워가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수장도 죽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헤즈볼라가 굉장히 아플 만한 곳을 정확하게 정보를 시적절하게 줘요. 그럼 여지없이 이스라엘 공군이 떠서 거기다 스마트탄을 떨어뜨리거든요. 문제는 뭐냐? 헤즈볼라가 헤즈볼라 30만이고 하마스하고는 상대도 안 되고 하마스 따위하고는 상대도 안 될 정도로 거의 정규군에 가깝고 뭐 로켓탄도 30만 발 있고 뭐 이게 다 좋은데 문제는 뭐냐? 공군이 없어요. 이스라엘 공군이 떴을 때 적절한 대응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지대공 시스템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란이 지원해 주면 이란이 무슨 수로 거기까지 지대공 시스템을 줄 거예요?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 이후에 지금까지 헤즈볼라가 굉장히 큰 고민이 뭐냐면 이스라엘 공군만 뜨면 나 못 싸우겠어. 하기 싫어. 강하게 그 종교적 신념이 있다고 해서 나가도 자기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생각이 바뀝니다, 사람이. 후티 반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후티 반군은 타겟을 차라리 사우디를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응징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의 이란의 대리 세력들이 딱히 할 능력이 되느냐. 얼마 전에 뭡니까? 그 헤즈볼라가 로켓을 날렸어요. 몇 발? 30발. 우리 이스라엘 하마스는 지금 몇 발 날렸습니까? 무려 어떤 데서는 5,000발, 그래도 2,200발을 날렸거든요. 이거 30발 날려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니까? 다 요격됐어요. 공토에 떨어지고. 그렇다면 의미 있는 타격을 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예전 방법으로 돌아가야죠. 몰래 들어가서 재래식으로. 자살 폭탄 테러하거나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면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공간으로 또 폭탄차 몰고 들어가.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사실. 예, 맞습니다. 자, 사태 시작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하마스의 지도자 하니의 암살이 그 시작이었는데 여기가 보니까 테헤란이면은 이란의 심장이지 않습니까? 이 심장에서 이스라엘이 왜 하니를 암살했을까요? 전문가나 주요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서 무리수를 뒀다.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2023년 10월 초에 하마스가 기습공격해가지고 이스라엘 국민이 1,000명 이상 사망했잖아요. 그리고 240명이 포로로 가서 130명 이상이 아직도 잡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이 지금 격앙된 상태에서 정부를 향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는 해야 되는데 하마스를 완전히 괴멸시킬 수는 없고 지도자들이라도 어떻게 해보자 해갖고 무리수를 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아니에요. 뭔가 이게 새롭고 이채로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그랬어요. 그렇죠. 예. 역사 속에 정말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마스 지도자 중에 전설의 레전드가 있어요. 하마스를 창설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흐메드 야신이잖아요. 2004년에 폭살됩니다. 폭살하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냐면 가자 지구에 있는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오는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 야신을 아파치 헬기 두두두두 떠갖고 미사일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쏴버려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2003년에 자살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이스라엘 국민이 150명 정도가 사상했단 말이에요. 지금하고 너무나 똑같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남의 눈을 고려하고 뭔가 국민들의 여론에 밀려가지고 무리수를 두는 집단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을 하는 집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했던 하니에의 암살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대단히 이스라엘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무서운 점은 뭐냐 하면 2024년에요. 그 하마스의 대원 나엘 사케를 공습해서 사살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중간에 한번 잡았다 풀어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사살한 이유는 2003년에 자살폭탄 테러에 개입했기 때문입니다. 무려 20년 동안 하마스의 사령관, 대원들, 관계자들을 지금 싹 다 사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니의 암살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20년 전의 약속을 일관되게 이스라엘이 진행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하면 한다. 한다. 이스라엘 약속의 땅이다. 네, 한다. 그러니까 원래 다 리스트에 올라가 있었던 인물들이죠, 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이스라엘 암살이 시기적으로 참 미묘하다 이런 분석이 많았잖아요. 뭐냐면 이란 개혁파인 헤제키시안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참 좋은 혹인데 미국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부상했는데 협상하기 좋은데 왜 암살을 했느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해석이 분분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원래 그랬다. 자, 아까 얘기했던 2004년에 야신을 폭살했을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대통령 재선이 있을 때입니다. 그렇죠. 특히 2004년이면 미국이 이라크 전쟁에 들어가가지고 대량 살상 무기를 발견하지 못해서 정치적으로 크나큰 위기에 자초했을 때 그때 폭살시켰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미국 눈치 원래 안 봅니다. 20년 동안. 새로운 시각이네요. 아유, 저는 몰랐어요. 네, 그렇죠. 굉장히 이스라엘은 가까울 줄 알았거든요. 네. 동물로 비교하면 혹시 그 벌꿀 오소리? 벌꿀 오소리요? 희한한 동물이 하나 있어요. 네. 사자한테도 덤비고. 사자한테 덤비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하는. 해야 되고 벌꿀을 먹기 위해서 독침에 맞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이에나가
자기 고기 먹고 있는데 가서 하이나를 내쫓는 희한한 동물이 있습니다. 오. 이 벌꿀 오소리와 같아요. 야, 벌꿀 오소리. 네. 이스라엘은 벌꿀 오소리다. 네. 저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집념이 강할 거라고 예측은 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오늘 놀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한이를 그럼 암살한 게 누구냐. 그 세력을 따져보니까 역시 그 집념이 강한 이스라엘 모사드의 암살 전문 요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조직일까요? 이 모사드는 처음에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왜 모사드를 만들었냐. 모사드가 처음부터 나온 게 사람 찾기 위해서예요. 나치 전범들 찾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몇십 년이 걸리던 끝까지 나치 전범. 뭐 50년 걸려. 몇십 년 만에 법정에 서는다는 그렇죠. 게. 이거 아직도 모사드가 하는 겁니다. 이 모사드의 주특기예요. 이러기 위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모사드는 전 세계에 휴민트를 깔아놨습니다. 모사드가 굉장히 잘하는 건 뭐냐면 그 조각난 정보들을 맞춰서 특정 인물을 찍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인물이냐 아니냐. 이걸 굉장히 잘해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영화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네. 10분의 1도 못 보여줍니다. 특히 또 무슨 일이 있었냐. 1970년에 검은 9월단이 뮌헨 올림픽에서 이스라엘 선수단을 테러했잖아요.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그 테러범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서 끝까지 다 죽여버린 게 이 모사드. 아, 저렇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거 조금 전에 남보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거 이미 리스트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시기만 언제 할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한이엘을 왜 이란에서 죽였을까?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는데 원래 이 한이엘 집이 카타르예요. 근데 이상하지 않아요? 하마스 지도자가 왜 카타르에 사냐는 얘기지. 같이 가자 지구에 살면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이엘은 욕을 많이 먹었어요, 사실. 카타르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살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하마스 지도자들을 카타르의 자기 집에 불러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스라엘이 안 건드렸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이 나름 카타르하고 관계가 좋아요.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딱 하면 모든 중동 국가 다 적. 아닙니다. 몇몇 중동 국가는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사이가 괜찮아요. 그 중에 하나가 카타르예요. 거기를 그래서 건들지 않았군요. 카타르를 곤경에 빠뜨리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이 거기 산 거 아니에요, 네, 오히려? 그래서 그런 면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이가 이란으로 온다는 정보를 딱 했을 때 오케이, 이때가 놓치지 않겠다. 제낄 타이밍이다. 이 이스라엘의 모사드는 최고의 가성비라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적의 주요 핵심 인물을 제거하는 것이 최고의 가성비다. 왜냐하면 하마스나 이런 조직은 다 밟으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요. 그런데 무슨 방법이 제일 좋냐? 항상 최고 헤드쿼터를 없애면 다시 일어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 굉장히 힘이 약해져 있어요. 그리고 매번 헤드쿼터나 주요 핵심 인물을 없앨 때마다 힘이 눈에 띄게 쭉쭉쭉 빠지는 걸 봤거든요. 이란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거든요. 이걸 보면은 암살 방법이 7kg 탄두 단거리 발사체라고 했어요. 근데 미국 언론에서는 그게 아니다. AI 폭탄을 설치해서 원격 조종으로 터뜨렸을 거다. 어느 쪽에 신빙성이 있습니까? 공식 입장을 믿어야 될까요? 저는 폭탄 쪽에 훨씬 무게를 둡니다. AI 폭탄? 예. 최근에 그 피격을 당한 그 건물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검은 천으로 가려놓긴 했는데 정확히 보이는 게 뭐냐면 2개 층 정도가 날아갔거든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총 3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항 미사일이 와서 때렸다. 두 번째 지금 이란이 얘기하는 것 같은 7kg의 발사체를 가까운 곳에서 쐈다. 세 번째가 또 이 폭탄이다. 그런데 이걸 얘기해봐야 됩니다. 순항 미사일이 날라왔으면 이 순항 미사일 사거리가 한 1,500km 정도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본토에서 날려서 여기까지 못 가요. 1,700km 정도 떨어지니까. 그럼 어디에서 쏴야 됩니까? 이라크 혹은 사우디 상공에서 쏴야 돼요. 그런데 순항 미사일은 이게 비행기거든요. 비행기이기 때문에 잡혀요. 굉장히 레이더에 잘 잡혀요. 더군다나 앞에 뭐냐면 자그로스 산맥이 있거든요. 테헤란 바로 앞에 자그로스 산맥이 가로막고 있거든요. 요거를 순항 미사일이 수직으로 이렇게 해서 가야 돼요. 네. 근데 자그로스 산맥 위에는 레이더 사이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항 미사일 갖고 원하는 시간에 딱 들어갔을 때 원하는 시간에 맞춰서 딱 발사해서 제꼈다. 굉장히 힘듭니다. 두 번째, 7kg의 발사체를 쐈다. 쉽게 말해서 RPG를 걸고 쐈다는 얘기예요. RPG를 쏴서 탱 전차 하나 겨우 잡습니다. 근데 RPG를 하나 쏴서 건물 2개 층을 날려버렸다?
어불성설이죠. 우리 사자 그 무기 있으면 좀. 그렇죠. 아이 그런 무기 있으면 나라도 사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예. 저라도 사겠어요. 예. 빨리 주세요. 이러겠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게 폭탄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모사드는 예전에 뮌헨 올림픽 그 범인을 하나하나 제거할 때 가장 즐겨 쓴 방법이 호텔에다 폭탄을 설치하고서 거기 들어왔을 때 날려버리는 방법. 혹은 자동차 탔을 때 폭탄으로 날리는 방법. 굉장히 즐겨합니다. 왜? 가장 효과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이 폭탄에 뭐 AI가 뭐 있었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AI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휴민트예요. 분명히 이란 안에 이스라엘의 휴민트가 깔려 있어서 굉장히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주고 더 소름 돋는 건 뭐냐? 그 건물에 그 방에 들어갈지 누가 알아요? 근데 그것까지 나왔다는 건 이스라엘의 휴민트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굉장히 잘 깔려 있었고 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확한 정보를 줬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한이에가 암살당한 원인으로 이란 내부의 변화를 꼽기도 합니다. 이번 이란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핵협상 재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온건파고. 서방과 핵협상 가능성이 커지자 아예 이스라엘이 이거 원천 봉쇄하려고 암살했다. 근데 또 일간 또 이해가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 강경파가 당선되는 것보다 온건파가 당선되는 게 싫었을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타냐후 총리가 이런 상황에서 자기 정치적 생명이 걸려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으로 그렇게 했다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다 뻔히 나온 얘기고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내부가 점점 분열되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 개인 자신이 부정과 부패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으며 국제재판소의 체포 명령을 앞두고 이제 네타냐후가 전쟁으로 가야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암살도 그 연장선상이다.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네타냐후의 선택은 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변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보세요. 네타냐후 총리가 예를 들어서 개인의 이익과 생존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협상을 택할까요? 전쟁을 택할까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협상? 전쟁이죠. 전쟁? 전쟁이 길어져야 조사를 안 받고 그런 예, 데잖아요. 예. 그렇죠? 두 번째. 그건 제가 이따 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안 되겠어요. 보세요. 또 저는 정치는 안 민족의 되겠어. 이익, 이스라엘 민족의 이익과 이스라엘이란 국가의 생존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뭘 택할까요? 협상. 아니죠. 전쟁이죠. 그것도 전쟁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지금 협상을 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이득이 될 게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온건파인가 이스라엘의 봐요. 건국 자체가 전쟁의 역사고 그러니까요. 이 전쟁으로 지금 국가를 끌고 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익숙하고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합니다. 저는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러니까 두 번째도 그래요. 세 번째,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가 세속보다는 종교적인 이익, 종교적인 신념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협상을 택할까요? 전쟁을 택할까요? 인제 전쟁? 전쟁이죠. 네타냐후 총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는 변수가 될 수 없어요. 무조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걸 봐야 됩니다. 아니 종교에서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협상해야 되지 않아요? 다 이민족이잖아요. 왜냐하면 또 이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가장 공통점이 뭐예요? 굉장히 교조적이고 유일신 사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이단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너는 뭐 이교도 이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분석의 틀을 바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저는 정치는 절대 하면 안 되겠네요. 정무적 감각이 너무 떨어집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직접 공격을 주장하는 그 조직이 이란의 이슬람 혁명 수비대거든요. 이제 군사 훈련도 실시를 하고 또 신형 무기까지 추가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어떤 전력일까요?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제 특히 이란의 정규군 육해공군과는 또 다른 별도 조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탄도미사일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사일 개발을 굉장히 열쏘는데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스텔스 기능을 탑재한 미사일, 그다음 뭐 드론 시스템, 그다음에 심지어 무슨 얘기도 하냐면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전시회도 많이 했어요. 우리가 2,600개가 넘는 뭐 시스템이 있는데 뭐 공개는 한 200개 정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이란이 이렇게 최첨단 무기 시스템이 있다고 자랑하지만 문제는 뭐냐? 검증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방금 이란이 이걸 얘기했었죠.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 이게 검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국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을 때 중국은 사막에서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미국의 인공위성이 보면서 이게 진짜 극초음속 미사일 맞구나. 속도가 어디고 고도가 어디고 어떻게 날아가는 거 파악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무기 시스템을 만들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테스트예요. 네. 테스트를 해야지 이게 진짜 스펙에 맞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그 테스트를 이란이 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란이 이스라엘한테 피해 보복을 하려고 하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무기를 써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수준 높은 애한테 수준 낮은 무기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못 썼어요. 왜? 자신이 없거든. 검증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저는 솔직히 이란 이 혁명수비대가 얘기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최첨단 무기들 상당수가 페이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 4월로 돌아가면요.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습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무려 99% 요격률로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99%면 거의 뭐 완벽한 거잖아요, 방어가. 그러니까 약속 대련 아니냐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만약 이번에 이란의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식이 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약속 대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양측이 그때 어떤 걸 주고받았는지 봐야 돼요. 이란이 그때 발사한 미사일, 여러분 그 탄도 미사일, 샤하브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 샤하브 탄도 미사일이 한 발에 한 20억입니다, 최저. 최저 20억이고요. 굉장히 비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이걸 방어하는 탄도 미사일, 조그만 탄도 미사일 하나에 보통 한 4만 달러 정도 합니다. 5천만 원이 넘어가요. 이거를 이스라엘의 프로토콜이 뭐냐면 적 탄도 미사일 하나 넣으려면 최소 2발, 보통 3발까지 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약속 대련이 이렇게 비싸요? 그다음에 무슨 약속 대련인데 적 영내에 쏴? 만약에 또 못 맞추면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못 맞추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약속 대련 아니고요. 두 번째 또 뭐가 있냐? 이란이 이 미사일을 쐈을 때 99%라고 했는데 상당수가 사우디 공터에 떨어져요. 이란까지 못 날아갔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이란의 샤하브 미사일의 원형이 북한 노동 미사일입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거 북한한테 얘네가 당했구나.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 지금 이란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탄도미사일 한 발에 1년 유지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유지비 1년 유지비 한 발에. 맞춰봅시다 한번. 제가 알면 여기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불러보세요. 힌트 없어요? 힌트. 일단 억 단위입니다. 유지비만 1년에 한 발당. 강남 아파트 한 채 정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고. 8억. 8억. 5억이에요, 한 발. 자, 근데 미사일 한 발만 있겠어요? 요번에 쏜 것도 100발이 넘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이란 경제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무슨 견해가 지배적이었냐? 그동안 이란이 이 자기가 갖고 있는 탄도미사일 유지보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런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시나리오를 네. 따져보는 게 별 의미가 없는 건가요? 어떨까요? 저는 거기에 동감합니다. 두 분 의견을 합치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우리는 모르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나 이란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라고 섣불리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입장은 사실 담장 위를 위태롭게 건너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일단 모른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생각이 한정된 분야에서 어떻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사일의 유지 관리 측면에서 파고든다든지 아니면 저처럼 지금 제 생각은 뭐냐면 다들 이란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란이 어떻게 보복을 할 것인가. 그런데 공은 지금 실은 이스라엘 손에 들려 있어요. 저도 동감합니다. 지금 이란 차례가 아니에요. 뭐가 차례가 아니냐면 300발의 미사일 요 앞에 쐈잖아요. 이란에서. 그거 아직 300발 안 되돌려줬습니다. 여기저기 뭐 방공이라든지 공항 부근에 몇 발 쐈지 300발 안 돌려줬어요. 지금 이스라엘 차례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란이 또 몇 발 쏜다? 그거는 완전히 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냐면 이란에게 고통을 주겠다고 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괴로운 고통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대량의 죽음, 상징물의 파괴, 정치적인 위기가 도래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 혹은 문화사상적인 가치를 해체시키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나 가자 지구를 공격하는 것이 이란에게 고통을 줍니까? 이란에게 고통을 주지 않아요. 전혀. 엄밀히 얘기하자면 자존심이 상하거나 기분이 나쁠 수는 있겠지만 고통은 아닙니다. 하마스나 헤즈볼라의 지도자를 사상하는 것이
이란에게 고통을 줄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기자님 얘기하셨을 때 거기서 와, 우리가 생각이 비슷하구나 한 거예요. 뭐냐면 저는 이 고통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내에 들어가서 테러를 일으킨다든지 납치를 한다든지, 특히 그 대리자들 있잖아요. 헤즈볼라라든지 하마스라든지 이들이 들어가서 어떠한 테러 행위를 저지르는 것, 그 옵션이 남아있을 거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이미 하마스가, 헤즈볼라가 한 번씩 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예측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계속해서 본인이 나서진 않고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빨리 자극시켜서 이스라엘이 대규모로 이란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란이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의 옵션이 뭔지 모르는 채로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이란의 가장 큰 고통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이 긴장 상태입니다. 저도 여기 100% 동의하는 게, 지난 여름에 서로 주고받았을 때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란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어요. 별로 서로 그렇게 크게 피해는 안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는 그냥 뭐 레이더 미사일 사이트에 그냥 미사일 하나만 파괴됐었거든요. 근데 이걸로 하여금 이란이 엄청난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도대체 이스라엘이 이란한테 무슨 방법으로 보복을 할까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스텔스 전투기가 날아갔다 뭐 이렇게 했는데 다 아니었거든요. 공중발사 탄도 미사일을 가지고 F-16인지 F-15인지가 이라크 영공으로 갑니다. 더군다나 왜 이라크를 선택했냐? 이라크는 산이 없어요. 다 사막이에요. 그런데 아실 거예요. 산이 없는 사막에서 레이더 사이트 운영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다 평지기 때문에 사각이 엄청 많아요. 제집 지나들듯이 드나듭니다. 이스라엘 비행기가. 그래서 자그로스 산맥의 뒤에 있는 이란의 방공기지 사이트에 있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방공 미사일 하나를 맞췄어요. 근데 이 방공 미사일이 뭐냐? 위기를 감지하면 접고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도 맞았거든요. 여기에 이란이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때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거를 박살냈네? 더군다나 그 옆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란의 핵시설이 있어요. 얼마 안 들어. 이스라엘이 진짜 많이 그러면 이란이 계산을 무슨 했네.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여기서 잘못 개겼다간 완전 끝난다. 좀 이상한 거 더 얻어맞지 않을까? 그럼 우린 어떡하지? 고통스럽지. 네. 계속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뭡니까? 맞아요. 지금 남박사님 말씀하신 거. 야,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한 짓을 했다간 뭐 희한한 것도 할 것 같은데? 야, 이건 우리가 좀 그렇지 않니? 그건 겁나죠. 계속 떨어야죠, 공포에. 일단은 그럼 여기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는 말은 세게 해야죠. 왜? 말은 세게 해야죠. 자존심 상하잖아. 어떡하지? 원래 이제 개가 무서우면 더 크게 짖는다고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예. 지금은 이란은 열심히 주판화를 튕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판화를 튕기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은 게 이스라엘이 항상 그 예측 이상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는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것 역시 남보란 박사님 예측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이건 또 예측하려고 그랬더니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지금까지 해놓은 것만 보면 이제 이대로 갈 것이다. 첫 번째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보복 공격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위해서 회의했다 이렇게 전하는데, 거기에 뭐 이스라엘군 총참모장이 나왔다, 또 말씀하신 모사드 국장이 나왔다, 신베트 국장이 나왔다, 이례적이다 얘기하는데 항상 그 정도 모입니다. 이례적인 건 아니다. 근데 여기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나갔다가 너희들은 맨날 장난하냐? 나 한순간에 새되기 전에 너네 선제 공격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선제 공격을 한다는 얘기가, 근데 생각해 보세요. 통상 그런 게 군 총사령관하고 국내 정보수장하고 국외정보수장이 모여서 선제 타격하는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통상 나옵니까? 그런 얘기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한 10년 후에나 밝혀질까 말까 한 얘기죠. 이거는 흘린 거예요. 말하자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흘린 거는 왜 흘렸을까요? 그런 거 흘린다고 해서 이란이 그거 갖고 무서워하진 않아요. 의도적으로 노출한 이유는 이러한 정보를 노출했을 때 이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본 것이고, 두 번째는 미국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지켜본 것이고, 세 번째는 국내 여론이 이것을 기뻐하는가 아니면 여기에 반발하는가를 쳐다보기 위해서 흘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렇게 아무 대책 없이 여론에 흘리지만 않아요. 동시에 대비책도 강화했어요. 공군 주요직이자 휴가 외출을 통제했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주변 이슬람 국가의 휴가 간 장병들의 휴가 복귀 명령을 하달을 했고, 제 생각에
가장 큰 이스라엘의 대비는 이겁니다. 그 선제 공격 얘기가 나온 그 순간에 이란이 피해 보복을 하겠다고 외친 그 순간에 마이클 쿠릴라 대장이라고 미군 대장이 있어요. 중부사령관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파견됐다고 언론 보도가 나갔어요. 그리고 어디 갔는지 그 이후로 얘기가 안 나와요. 이스라엘 어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란이 만약에 미사일 쐈다가 그 쿠릴라 대장 있는 데서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저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비책은 미군 대장을 불러들여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게 만들었다는 거. 그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여기서 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보는 것 같아요. 오히려 가장 큰 딜레마에 빠진 건 미국이 아닐까. 말은 되는데 그렇죠. 지원은 안 해줄 수 없고. 없어요. 우리 무기 다 써서 무기 비었는데 어떡할 거야 형? 이렇게 하면 그래.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미국이 약간 조연급이 된 것 같은데 미국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 국방부가 잠수함 배치를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고 가디언이라는 언론에서는 이제 이게 굉장히 드문 일이다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게 잠수함은 보낼 수 있는데 공개한 건 드물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 영화 아저씨에서 원빈님이 그럽니다. 너희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난 오늘만 보고 살아. 야, 이거 원빈하고는 사뭇 느낌이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너무 다르죠. 실제 세상에서도 다릅니다. 뭐냐면 오늘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례적이다. 막 잠수함을 보냈어. 잠수함 수시로 보냈어요. 그럼요. 작년에도 보냈어요.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거는 구체적으로 잠수함이 갔어 이러고 끝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디에 보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지중해에 보냈어요. 지중해에 보냈다는 건 뭐냐면 육상으로 혹은 공중으로 이스라엘에 이란이 보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미국은 판단을 내린 거예요. 지금 지중해 앞바다에서 해군을 통해서 오는 것은 이스라엘이 크게 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제일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기 위해서 미국이 사실은 동맹으로서 할 수 있는 바를 다 했다고 보는 게 좋고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그 분쟁이 격화될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마다 그 느낌적 느낌에 의해서 미국은 항상 잠수함과 함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중해는 이스라엘한테 굉장히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그 하마스가 이제 미사일 뭐 로켓 재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대부분이 지중해에서 밀수꾼들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지중해를 통제하는 굉장히 힘든데 의외로 이스라엘이 해군이 그렇게 확충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지중해 미국 잠수함이 하나 떡 버티고 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가끔 언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붙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스라엘과 이란의 뭐 군사력을 비교해서 막 그러면서 뭐 탱크 몇 대, 비행기 몇 대, 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란은 전쟁 성립이 불가능합니다. 1700km 떨어져 있어요. 도대체 무슨 수로 어떻게 전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그러니까 미사일로 서로 보복하고 보복은 이런 가능한데 그런 전쟁은 거는 어렵다.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떤 분쟁의 성격 분쟁도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그래 뭐 서로 돌 던지기 정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전쟁이 성립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너무 멀어. 예.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대리 세력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란이 보복하면 이스라엘이 재반격하고 보복에 보복을 부르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고 중동이 위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란의 대이스라엘 보복 여부가 걸린 가자지구 휴전 협상이 일단 빈손으로 끝나는 분위기인데 중재국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두 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먼저 남 박사님. 예, 뭔가 항상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나오면 저는 이 점은 조금 생각이 달라요. 이렇게 가면 전쟁이 날 수 있고요. 이렇게 가면 전쟁이 안 나겠죠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전쟁이 난다. 장기적으로 전쟁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헤제키안 대통령이 여론을 모으는데 성공하고 국내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면서 주변 아랍 세력들과 연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책임 전가 준비가 완료가 되면 전쟁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해도 전쟁을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구의 경제 봉쇄가 지속이 되고 실업 문제가 야기되면서 대외 군사 경제 원조를 지금 막 대리자들한테 하고 있잖아요. 그 부담이 늘어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대형 악재가 이런 와중에 하나 터지게라도 한다면
그 정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국내의 관심을 해외로 돌리는 방법밖에 없다. 전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전쟁에 가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리아, 하마스, 헤즈볼라가 이란의 지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내부로 들어가 있거나 들어가는 것을 시도를 해서 그 안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테러라고 납치를 하고 그 안에서 교전을 일으키면 전쟁으로 간다는 겁니다. 이게 1964년에 팔레스타인 정당인 파타가 썼던 방법하고 똑같아요. 이때 이스라엘이 보복했는데 내부적으로 진압하면서 외부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거기서 안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국의 무장 세력을 잇따라서 공격했는데 1966년에 요르단 점령지를 공격했던 이유가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든 단기적으로든 전쟁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특히 지금 이란이 처한 상황이 매우 궁핍해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습니다. 시작부터 낮아요. 왜냐하면 투표 참여율이 49.8%예요. 뭔가 권력을 확실히 잡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은 이스라엘의 손에 들려 있고 이란이 여기서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전쟁으로 가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세요? 저도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특히 마지막 말, 이스라엘이 공을 가지고 있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어젠다는 인질들이거든요. 도대체 이 인질이 어떻게 됐냐. 지금 가장 중요한 인질 문제를 지금 우리 대부분 서방 언론이 우리 언론에서 안 다뤄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어젠다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인질에 대한 얘기가 없을까? 전 또 말씀드리지만 인질 중 상당수가 저는 희생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이스라엘 총리인 네타냐후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남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쟁이 지속돼야 됩니다. 이 네타냐후는 지금 세 번째 집권했잖아요. 세 번째 집권했는데 이 세 번을 집권하는 과정에서 사실 부패를 굉장히 많이 저질렀습니다. 더군다나 이 부패가 개인적인 부패가 아니라 모든 가족들이 연루된 부패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타냐후 총리는 만약에 전쟁이 끝나게 돼서 이스라엘이 전쟁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면 이 사람은 뭐 정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감옥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쟁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남 박사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이란이 만약에 헤즈볼라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자극한다면 사실은 이건 네타냐후 총리한테 굉장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명분을 주는 거다. 네. 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끝나도 우리 누구하고 싸움내니까 헤즈볼라가 다음 타켓으로 헤즈볼라고 이전보다 훨씬 강도 있는 전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적이 있어야 내가 네.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감옥에 안 가는 거죠, 이 사람. 그렇군요. 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10달이 넘어가고요.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만 4만 명이 넘습니다. 또 부상자까지 치면 9만 2천 명에 달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전쟁이 계속될 거란 예측 두 분이 다 동의를 해주셨는데 이번만큼 그 예측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디펜스 프라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KFN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동시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